CNN 한국의 밤거리 다큐멘터리 생방송으로 전 세계가 뒤흔들렸습니다. 방송 직후 시청률이 3배 폭등했고 BBC 넷플릭스 아마존까지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 영상. 이 다큐는 도대체 서울의 어떤 내용을 담았을까요?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기획은 조롱이었습니다. 한국은 여름에 뜨거운 국을 먹는다. 아시아의 최고는 일본이고 한국은 따라하기 바쁜 나라라며 웃으며 비행기에 올랐죠. 하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알던 아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에밀리 워커입니다. CNN 소속 35살 여성 PD죠. 로스앤젤레스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올해 여름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2024년 7월 로스앤젤레스는 연일 섭씨 43도를 넘나들었습니다. 노숙자들이 더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발생했어요. 시 정부에서는 전력 부족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제한하라는 공지를 매일 내렸습니다. 저희 뉴스룸조차 에어컨을 제대로 틀 수 없을 정도였어요. 특히 지하철은 정말 끔찍했어요.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도 출근할 때마다 땀범벅이 되어서 사무실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여름인가?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문득 한국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분명히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의 무더위에 높은 습도까지. 완벽한 다큐멘터리 소재였죠. 제가 기획한 다큐멘터리 제목은 한국의 여름 미신과 비효율 문화 고발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고요? 냉면이라며 차가운 국수를 후루룩 먹는 모습들. 밤에 야외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풍습들. 한국은 비합리적이다. 이 더위에 삼계탕이라니. 이게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풍자 다큐를 만들어보자는 거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국물, 냉면은 얼음물 국수, 밤에 야외 치맥 같은 풍습을 비웃는 형식의 풍자 다큐 제작이 목표였어요. CNN 팀 모두가 한국은 로스앤젤레스보다 더 심할 거라고 확신하며 입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알게 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22도의 완벽한 냉방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더위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 안 해서 사람들이 땀범벅이 되는데 인천공항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건 뭔가 다른데? 면세점, 화장실, 복도, 심지어 밖으로 나가는 통로까지. 한 구역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동 습도 조절이었어요.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습도로 자동 조절되더라고요. 전 구역이 일관된 시원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는 구역마다 온도가 제각각이었는데 인천공항은 어디를 가든 똑같이 시원했습니다. 이 도시는 온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게 제가 한국 땅을 밟으며 느낀 첫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혼란스럽고 비효율적인 아시아의 공항이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은 온도와 습도가 과학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그 시스템이 공항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데 여기서는 사회 전체가 온도를 책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국의 여름이 정말 비합리적일까요? 이미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35도가 넘는 무더위가 확 밀려왔어요. 역시 이제야 진짜 한국 여름이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죠. 지하철역 입구를 찾아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공기가 점점 시원해지더라고요. 이상한데? 처음엔 그냥 지하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에 도착한 순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지하철 맞나? 로스앤젤레스 지하철은 여름에 정말 지옥이거든요.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서 사람들이 기절하는 일도 많고 저도 출근할 때마다 고생했었어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선 스크린도어가 있어서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플랫폼 천장을 보니까 에어컨이 8대나 달려 있더라고요. 8대요. 로스앤젤레스는 지하철역에 에어컨이 제대로 없는 곳도 많은데 말이에요. 온도계를 확인해 보니 23도였습니다. 밖이 35도가 넘는데 지하철역은 23도, 12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어요. 제가 옆에 서 있던 한국 시민분께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되나요? 전력 부족은 괜찮나요? 그분이 대답하셨어요. 에어컨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특히 지하철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알아서 더위를 견뎌야 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에서는 공공서비스에서 시민들의 냉방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사회 전체의 냉방 인식이 다르구나. 미국의 개인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우리는 각자 알아서 더위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한국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전철이 들어왔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차량 안이 더욱 시원했거든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고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진짜 냉장고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름 지하철이 고문이었는데 서울에서는 휴식 공간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는 걸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한 곳으로 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을 관찰해 봤어요. 누구도 더위에 지쳐 보이지 않았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름에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다 축 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가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두꺼운 카디건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할머니, 더우시지 않아요? 물어봤더니 지하철이 너무 시원해서 감기 걸릴까 봐요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하철이 너무 시원해서 감기 걸릴까 봐 걱정한다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다음 역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내리면서도 여유로웠어요. 급하게 뛰어나가지 않고 천천히 걸어 나가더라고요.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름을 어떻게 보내는 거지? 제가 타고 있던 지하철 노선을 따라 여러 역을 지나갔는데 모든 역이 똑같이 시원했어요. 한두 곳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였죠. 강남역에서 내렸는데 지하상가까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하철역에서 나가지 않고도 쇼핑몰과 식당가로 바로 갈 수 있었어요. 모든 곳이 냉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하 전체가 하나의 냉방 도시네. 이건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여름을 견디는 생활 인프라였습니다.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다시 35도의 무더위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지하철역이 가까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시원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름에 외출하는 게 모험이거든요. 언제 더위에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라는 피난처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름을 이렇게 보내는구나.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여름 시스템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이건 비효율이 아니라 체계였습니다. 사회 전체가 시민들의 여름나기를 돕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제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가장 조롱하고 싶었던 게 바로 한국인들이 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는다는 거였거든요. 이 더위에 뜨거운 국물이라니 완전히 미친 짓 아냐? 이게 제가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도가 넘는 날씨에 70도 국물을 마신다고요? 완벽한 풍자 소재였죠. 명동에 있는 유명한 삼계탕 집을 찾아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35도가 넘는 한낮에 말이에요. 정말 미쳤구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카메라에 담아서 세상에 보여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까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뜨거운 국물을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가족을 인터뷰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쯤 되어 보이는 딸이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삼계탕이 나오자마자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70도 국물을 바로 떠먹기 시작했어요. 이 가족들은 정말 땀범벅이 되어서 먹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씩 떠먹을 때마다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으셨고 아버지는 셔츠가 젖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리면서 이 가족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고생하는지 찍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 가족들이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서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딸아이가 삼계탕을 한 숟가락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저를 완전히 당황시켰어요. 아, 시원하다. 뭐라고요? 70도 국물을 마시고 시원하다고요? 저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이건 사기야. 뜨거운 걸 마시고 시원하다니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는구나. 그런데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시원하다는 건 온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풀리는 해방감이 시원하다는 뜻이죠. 해방감이요? 네, 몸 안에 열기가 빠져나가면서 느끼는 개운한 말이에요. 겉으로는 뜨겁지만 속은 오히려 시원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뜨거운 걸 마시고 시원하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드셔보세요. 어머니가 제안하셨어요. 아니요, 전 괜찮습니다. 카메라만 돌리겠어요. 하지만 가족들이 계속 권하더라고요. 특히 딸아이가 언니도 먹어봐요. 진짜 시원해져요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저도 한 숟가락 떠먹어 봤어요. 뜨거운 국물이 입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뜨거워. 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뜨거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국물을 삼키고 나서 몇 초 후에 정말로 뭔가 개운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몸 안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막혔던 곳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정말로 시원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제 몸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뜨거운 국물을 마셨는데 정말로 시원해지고 있었어요. 한 그릇을 다 먹을 때까지 계속 관찰해 봤어요. 처음에는 뜨겁고 땀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개운해지더라고요. 마치 사우나에서 나온 후처럼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하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어로 시원하다는 단순히 온도가 차갑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몸과 마음이 풀리는 해방감, 막혔던 것이 뚫리는 개운함까지 포함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온도로만 시원함을 판단하지 않아요. 마음과 몸이 편안해지는 걸 시원하다고 해요. 저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조롱하려고 왔던 문화가 사실은 훨씬 깊은 철학을 담고 있었던 거거든요. 시원하다는 말이 물리적인 온도를 넘어서 감정과 회복, 그리고 해방감까지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철학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비웃으려고 했던 게 사실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구나. 한국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제가 몰랐던 다른 방식의 합리성이었던 거죠. 저녁이 되자 제가 다음으로 조롱하려고 했던 풍습을 취재하러 갔어요. 바로 밤에 야외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는 치맥 문화였습니다. 이 더위에 밤에 야외에서 맥주를 마신다고? 미쳤구나. 이게 제가 CNN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여름밤에 야외에 있는 건 정말 고역이거든요. 더위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실내로 피해요. 그런데 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밤 10시였어요. 제가 예상했던 건 텅 빈 공원이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누가 밖에 있겠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어요. 한강공원은 축제장 같았습니다. 곳곳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치킨을 먹으며 맥주를 마시는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진짜야?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고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한 가족에게 다가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들이 함께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밖에서 드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밖에 나와야 시원하죠. 시원하다고요? 지금 30도가 넘는데요. 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요. 또 시원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더위도 안 느껴져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왜요? 재미있으니까요. 사람들 구경도 하고, 강물도 보고, 음악 분수도 보고. 그때 음악 분수가 시작됐어요.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솟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여름은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었다는 걸요. 다른 가족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녀가 함께 나온 가족이었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더운데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에어컨 틀고 있으면 우울해져요. 여기 나와서 사람들 보고 바람 쐬고 손녀랑 시간 보내니까 훨씬 좋아요. 할머니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더위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에요. 함께 있으면 더위도 덜 느껴지거든요. 더위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에요. 이 말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미국에서는 여름이 적이에요. 견뎌야 하고 피해야 하고 이겨내야 하는 대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름을 받아들이고 함께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손녀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여름을 좋아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재미있대요. 저는 한강을 따라 걸어보기로 했어요.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들, 돗자리에 누워 별을 보는 연인들, 아이들과 공놀이하는 아버지들. 모든 사람들이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여름에 대한 철학적 접근 자체가 다르다는 걸요. 미국에서는 개인이 혼자서 더위와 싸워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가 함께 여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놓았다는 걸요. 한강에서의 취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우연히 24시간 노래방을 발견했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노래방을?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가 봤어요. 로비에서 직원분께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여름에는 특히 많이 오세요. 시원하거든요. 노래방이 시원해서 온다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노래방은 노래하러 오는 곳 아닌가요? 한 방을 잡아서 들어가 봤어요. 정말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온도를 확인해 보니 20도였습니다. 와, 진짜 춥네. 그때 옆방에서 소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노래하고 웃는 소리였죠. 궁금해서 나와서 복도를 걸어봤는데 거의 모든 방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비에서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대학생 4명이 함께 온 팀이었어요. 왜 이 시간에 노래방에 오셨어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집이 더워서요. 에어컨 틀면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여기가 더 시원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재미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지루한데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면 시간도 빨리 가고요. 노래방이 피난처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여름에는 노래방, 편의점, PC방이 다 피난처예요. 24시간 에어컨 나오니까요. 저는 깨달았어요. 노래방이 단순히 오락시설이 아니라 여름철 공공 피신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방 건물 1층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봤더니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학생, 음료수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는 직장인들이 있었어요. 편의점 직원분께 물어봤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네, 여름밤에는 더 많이 와요. 시원하니까 잠깐씩 들러서 쉬어가세요. 그냥 쉬러만 와도 되나요? 물론이죠. 음료수 하나 사시고 앉아 계시면 돼요. 저희도 손님이 있어야 좋거든요. 이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PC방과 찜질방도 가봤어요. 모든 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완벽한 냉방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PC방에서 만난 중년 남성분께 물어봤어요. 집에 에어컨 없으세요? 있긴 한데 혼자 집에서 틀고 있으면 답답해요. 여기 와서 게임도 하고 사람들도 보고 그러면 시간도 빨리 가고 시원하기도 하고요. 찜질방은 더 놀라웠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놀고 어른들은 냉방이 잘 되는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어요. 찜질방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여름에도 손님이 많이 오나요? 오히려 여름이 더 바빠요. 집에서 에어컨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온 가족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있으면 더 경제적이에요. 하루 종일요? 네, 아침에 와서 밤까지 있다가 가세요. 식사도 하고 목욕도 하고 낮잠도 자고. 집보다 더 시원하고 편해요. 저는 놀랐어요. 찜질방이 단순한 목욕탕이 아니라 여름철 가족 피서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여름 인프라는 기술과 놀이, 쿨링과 치유가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라는 걸요. 미국에서는 각자 집에서 혼자 에어컨을 틀고 더위를 견뎌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회 전체가 다양한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여름나기를 도와주고 있었던 거죠. 노래방, 편의점, PC방, 찜질방. 이 모든 곳들이 24시간 냉방 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혼자 견뎌야 하는 시스템과 본질적으로 다르구나. 이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였어요.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회 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일반 한국 가정의 여름나기를 취재하기로 했어요. CNN 현지 스태프가 중산층 가정 하나를 섭외해줬습니다. 4인 가족이 사는 아파트였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더위를 견디는지 보자. 제가 예상했던 건 미국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거실에 에어컨 하나 정도 틀어놓고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여서 더위를 견디는 모습 말이에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확 밀려왔어요. 벌써 에어컨을 틀어놓으셨네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직 안 틀었는데요. 지금 막 켠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시원하죠?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각 방마다 에어컨이 있어서 미리 온도를 맞춰놓거든요. 각 방마다요? 집 안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실, 안방, 아이들 방, 심지어 작은 방까지. 총 6대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6대나요? 전기세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전기세보다 건강이 우선이에요. 특히 아이들 방은 따로 온도를 맞춰야 해요. 더 놀라운 건 각 에어컨마다 다른 온도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거실은 26도, 안방은 24도, 아이들 방은 25도, 공부방은 23도. 왜 방마다 온도가 다른가요? 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어요. 사람마다 적정 온도가 다르거든요. 할아버지는 좀 더 따뜻하게, 아이들은 적당하게, 공부하는 곳은 좀 더 시원하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AI 자동 조절 시스템이었어요. 각 방의 에어컨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앱으로 모든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어요. 집에 오기 전에 미리 틀어놓을 수도 있고 외출할 때 자동으로 꺼지게 할 수도 있어요. 모바일 제어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 30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켜서 적정 온도로 맞춰놓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일반 가정이라고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중산층도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요. 에어컨 한 2대 정도가 고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각 방마다 개별 냉방 시스템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많은 에어컨을 설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애들 방은 따로 온도 맞춰야죠. 건강이 우선이에요. 건강이요? 네, 더위 때문에 잠을 못 자면 성장에 안 좋잖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도 너무 더우면 집중이 안 되고요. 딸아이가 말했어요. 친구들 집도 다 이래요.
방마다 에어컨 있고 온도도 따로 맞춰놓고. 다른 집도 이런가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이래요. 각 방마다 개별 냉방이 기본이에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이게 일반적인 한국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미국 중산층도 불가능한 수준의 냉방 시스템을 일반 가정에서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전기세는 얼마나 나와요? 여름에는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 당연한 거죠. 아픈 것보다는 낫잖아요. 이 가족의 냉방에 대한 인식이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단순히 시원함을 위한 게 아니라 공공과 가족의 건강을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였던 거예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구나. 미국에서는 에어컨을 많이 틀면 사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건강과 생활의 질을 위해서 당연히 투자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단순한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삶을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개인의 편의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시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밤 12시 촬영 장비를 챙긴 채 명동 거리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뉴욕에서였다면 이 시간에 여성 혼자 거리를 걷는 건 자살행위거든요. 카메라 팀 없이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간입니다. 특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밤 12시 이후에 다운타운을 혼자 돌아다니는 건 정말 무모한 일이에요.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노숙자들이 많아서 위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평소에는 절대 혼자 밤거리를 걷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평온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혼자 걷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치킨을 포장한 채 걸어가는 대학생, 셀카를 찍는 여성들, 밤 산책 나온 어머니와 딸까지. 이게 진짜야? 밤 12시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거든요. 여성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밤거리를 걸어다니는 모습이요. 저는 순간적으로 CNN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서울 시간으로 밤 12시입니다. 제가 혼자 명동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 제 방송을 보던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건 SF 영화잖아. 이게 진짜야? 파리보다 더 안전해 보여. 뉴욕보다 낫다. 믿을 수 없어. 댓글이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읽기도 버거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돌려 거리 곳곳을 보여줬어요. 강남역 근처에서 무인 카페를 발견했어요. 새벽 2시였는데도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더라고요. 정말 직원이 한 명도 없나?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커피 머신, 샌드위치, 디저트까지 모든 게 자동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QR코드로 주문하고 결제하고 음식을 받아가는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공짜로 가져가거나 기계를 망가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하루도 못 버텨요. 금방 도난당하거나 파손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새벽에 커피를 마시러 온 직장인분께 물어봤어요. 여기 자주 이용하세요? 네, 밤늦게 일하고 나서 종종 와요. 24시간 열려 있어서 편해요. 물건 도난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양심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 시스템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다음으로 홍대 근처에 있는 24시간 무인 세탁방을 가봤어요. 새벽 3시인데도 사람들이 빨래를 하러 오고 있더라고요. 세탁방 안을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세제, 섬유유연제, 세탁망, 심지어 다리미까지 모든 게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용료함에는 동전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누구도 그걸 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미국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그냥 놔두면 몇 시간 안에 다 사라져요. 동전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며칠째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세탁하러 온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여기서 도난 사건 같은 거 없나요?
도난이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다들 자기 일만 하고 가는데요. 섬유유연제나 세제 같은 건 공용인가요? 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대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 놓고 가야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정리해 놓고 간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문화였던 거죠. 새벽 배송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새벽 4시에 배송 상황을 지켜봤는데 택배 기사분이 물건을 문 앞에 그냥 놔두고 가더라고요. 도난당하지 않나요? 지나가던 주민분께 물어봤더니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다들 자기 것만 가져가죠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문 앞에 택배를 놔두면 몇 분 안에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벽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새벽 4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출근 준비를 하러 온 직장인들, 운동 나온 시민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무인 시설들을 이용하고 정리정돈을 하고 다음 사람을 배려해서 깨끗하게 치워놓고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만든 도시구나. CCTV가 많아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경찰이 많아서 안전한 것도 아니었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배려와 양심이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포장마차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에도 새벽에도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 계시던 분이었죠. 저를 알아보시곤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 이렇게 무섭지 않게 다녀줘서 고마워요. 할머니, 여기는 왜 이렇게 안전한가요? 여긴요, 다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요. 원래 그런 동네예요. 도둑 걱정은 안 하세요?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착해요. 30년째 여기서 장사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외국분이 이렇게 무섭지 않게 다녀줘서 고마워요. 여긴요, 다들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요. 원래 그런 동네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배려와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이 도시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포장마차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조롱하려고 왔던 서울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도시 중 하나였다는 걸요. 무인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유도 사람들이 밤늦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이유도 모두 서로를 믿고 배려하는 문화 때문이었던 거죠. 기술과 시스템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서로를 믿고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조용한 진실을 새벽의 명동과 이 포장마차가 말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취재 마지막 날 밤 CNN 본사에서 갑작스런 연락이 왔어요. 에밀리, 지금 당장 생방송 준비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내보낼 거야. 생방송이요? 갑자기 왜요? 내 한국 취재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 편집 없는 날 것의 진실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야. 지금 당장.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취재도 끝나지 않았는데 생방송을 한다고요? 그것도 전 세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한국을 조롱하려고 왔는데. 에밀리, 내가 보내온 중간 영상들을 봤어. 이건 조롱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야. 바로 지금 생방송으로 진실을 말해. 2024년 8월 서울에서 CNN 생방송이 시작됐어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CNN 에밀리 워커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 시작되자마자 전 세계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어요. 이 여자 한국 욕하러 간 거 아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한국 망신시키려고 하는 건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비합리적인 여름 문화를 조롱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뭐가 달랐다는 거야? 한국이 뭘 잘못했다는 거지? 저는 지난 일주일간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생방송으로 털어놨어요. 인천공항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 지하철의 23도 온도 관리, 삼계탕을 먹으며 느낀 진짜 시원함, 한강에서 만난 가족들의 따뜻함,
밤 12시 명동 거리의 안전함, 무인 시스템들의 완벽한 작동. 한국은 여름을 기술과 감성으로 이겨낸 나라입니다. 그 순간 실시간 댓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와, 이거 진짜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어? 나도 한국 가보고 싶다. 시청률이 실시간으로 3배 뛰어올랐어요. 생방송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시원하다는 말이 뭔지 압니다. 단순히 온도가 차갑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이 개운해지는 모든 감정을 담은 말이라는 걸요.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식 에어컨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가정용 다중 에어컨 설치 문의가 300% 증가했고 한국 에어컨 회사들의 미국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냉면 열풍이 일었고 한국의 여름 문화 전체가 화제가 됐습니다. 치킨과 맥주를 야외에서 즐기는 치맥 문화, 24시간 편의점과 노래방 문화, 무인 시스템들까지 모든 게 화제가 됐어요. 특히 더위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즐기는 대상이라는 한국인의 철학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개인주의적인 미국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는 해시태그 시원하다 챌린지가 유행했어요. 사람들이 한국식으로 여름을 즐기는 모습들을 올리기 시작했죠. BBC, 넷플릭스, 아마존까지 한국 관련 콘텐츠 제작을 뒤따랐고 유럽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까지 수상했어요. 편집 없는 생방송의 진실이 전 세계를 움직였던 거죠. 그날 밤 서울에서의 생방송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시선도 바꿔놓았어요. 나는 여름을 조롱하러 왔지만 이제 그 여름이 그립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기후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는 종종 생각해요.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던 가족들, 포장마차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한국에서 배운 건 냉방 기술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힘든 시간마저 즐겁게 만드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시원하다는 말이 단순히 온도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뚫리고 삶이 개운해지는 그 모든 감정을 담은 말이라는 걸요. 한국의 여름을 조롱하러 갔던 저는 결국 한국의 마음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시원한 경험이었습니다. CNN 한국의 밤거리 다큐멘터리 생방송으로 전 세계가 뒤흔들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일상으로 여기는 모습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충격적인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까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누리였습니다.